불확실한 시장에 맞설 차별화된 투자 전략 5월 10일 머니쇼 플러스 시작합니다. 오늘 오전 상승 출발했던 양시장 동반 상승하면서 오늘 특히 오후 들어서 힘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기관의 매수세가 나타나면서 시장 상승을 이끄는 모습이었고 그나저나 오랜만에 뵙네요, 대표님. 네, 거의 일주일인데 2주일쯤 지난 것 같은 느낌인데요. 왜냐면 그 사이 연휴가 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한테도 오랜만에 또 인사드려야죠. 네, 일주일 동안 못 뵀습니다. 이제부터 안 빠지고 잘 열심히 뵈야 되는데 또 중간에 한번 빠질 것 같네요. 아, 미리 예고하시는 예고. 거예요? 아니 네. 이건 트럼프성 발언 같아요. 약간 트럼프 항상 행정명령 그 서명하기 전에 예고하고 네, 그러시는데 약간 좀 비슷한 그 결이네요. 빈 시간 동안에 여러 가지 일이 많았던 것 같아요. 대만도 되게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고 대만 달러들이 있었고 네. 그다음에 또 갑자기 미국이랑 중국이랑 못 만날 것 같았는데 스위스에서, 갑자기 예. 만나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뭔가 좀 진전이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뛰쳐나갈 줄 알았어요, 저는. 누가요? 토요일 날. 둘 중에 한 명이 뛰쳐나갈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일요일 날 안 만났어야 되는 건데 아. 일요일 날 이틀 동안 만나니까 이거는 뭐 그래도 둘 다 니즈가 확실하게 있지 않았나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뭐 그 사이에 또 영국하고 미국 첫 무역 합의를 이뤄냈다고 하니까 일단은 트럼프가 지금 시행하고 있는 관세 정책이 뭔가 지금 방향 자체는 좀 빠르게 좀 이제 교역국하고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시장이 좀 기대감을 좀 가지는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네, 맞습니다. 네, 뭐 일단 여러 가지 이슈가 있으니까요. 좀 저희가 하나씩 좀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는 SBS 비즈액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특히 더 많은 주식 정보 받아보실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 머니랩 추가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오늘 증시 인사이트 출연자 모셔서 좀 자세한 얘기 나눠봐야겠죠.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는데 네. 일주일 동안 이제 못 뵌 전체 기간 동안에 되게 여러 가지 일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걸 한번 이제 앵커 하실 때 말고 이제 회달로서 네. 쭉 한번 훑어주시면은 뭐 어떨까요? 강 대표님이야 뭐 이렇게 연휴도 끼고 해서 뭐 아예 아드님 보러 다녀오셨다고. 네. 네, 홍콩까지 다녀오셨는데. TMI 아니에요? 저는 지난주 연휴 때문에 이제 그거 월요일 날 우리 장은 쉬고 네. 그날 대만 달러 환율이 난리가 막 폭락을 하고 환율도 갑자기 뭐 그래 해서 난리가 났었습니다만 이래저래 이제 2주 만에 이제 뷰를 갖다가 제시하는데 어제 뭡니까 주말을 보낼 때까지만 하더라도 주말 미국 장이 조금 뭐 애매한 위치에 있고 해서 그랬는데 뭐 뉴스의 흐름도 급격하고 해서 뷰를 갖다가 지금 오후 방송 준비하면서 좀 비겁하지만 2시간 전에 바꿨습니다. 아니 급하게 바꾸신 티가 나는 게 타이가 삐뚤어졌어요 지금. 그러니까요. 급하게 뷰를 이게- 바꾸셨어. 어떻게 좋은 소식이 한꺼번에 막 몰려옵니까? 좋은 소식이 있나요? 좋은 소식이라는 게 아니 불과 며칠 전이에요. 뭐 길게 갈 것도 없이 절대 무슨 뭐 관세는 중국한테는 관세 안 내려줄 것처럼 얘기했고 중국은 우리 뭐 꿈쩍 안 해. 뭐 우리 전화도 안 할 거야. 뭐 이랬던 상황인데 좀 전에 자막 나왔지 않습니까? 네. 공동성명까지 준비가 될 네, 정도로 그러니까요. 굉장히 이례적이고 양쪽의 레토릭 자체가 실질적이다, 뭐 건설적이다, 솔직했다 저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네. 외신에 보니까 substantial progress인데 그 substantial이라면 함부로 다는 수식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 뭔가 있다는 얘기예요. 네. 뭔가 있다는 얘기고 그동안의 전반적인 이렇게 중국 전문가 분들의 묘한 어떤 흐름이 중국 관련한 우리 그 대체적인 영상에 아니면 방송에서의 컨텐츠가 작년까지만 해도 중국 이러다가 경기가 아주 안 좋아서 힘들 텐데 하다가 막상 관세 전쟁이 펼쳐지고 나서는 대부분의 중국 전문가들은 그러셨어요. 오히려 중국이 여유가 있다. 시간은 중국 편이다. 미국이 힘들 텐데 했는데 지금 보니까 중국도 많이 이렇게 말은 안 해도 그렇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런 상황이고. 최근에 나온 뉴스들도 보면은 뭔가 중국 경제가 실상은 굉장히 안 좋다라는 네. 그런 뉘앙스의 기사들도 많기는 했던 것 많죠. 같아요. 그리고 네. 뭐 사람들이 안 보인다니까. 상하이, 북경, 뭐 홍콩 할 것 없이 그 번화가에 사람이 안 보인다니 심지어 인구가 많이 죽은 거 아니냐. 진짜 두 자릿수 억 맞느냐. 10억도 안 되는 거 아니냐. 이 소리까지 나올 정도니까요. 그런 상황인데 지금 또 인도하고 파키스탄도 지금 휴전하면서 네. 인도 증시도 2% 넘게 뛰고 있습니다. 뭐 그런 상황에
이래저래 이제 그거 하죠. 보면은 사실 주말 미국장 끝나고 나서도 애매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이제 중국과 미국 간의 회담이 어떤 식으로 날 것인가 결말이. 그첫 번째 슬라이드 이거 지금 S&P 500 요즘은 이제 갖고 와서 이제 보고 있습니다. 나스닥보다도 요즘은 S&P 500으로 보는 게 훨씬 더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를 찾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제목을 뭐 위에 제목은 안 나옵니다만 사실 이 슬라이드에다 제가 단 제목은 황소도 곰도 서로 할 말이 있는 차트입니다. 이 차트가. 아, 예. 황소들 입장에서는 이거 지금이 굉장히 탄력적으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4월 그때 2일 날 그 해방의 날 이후에 한 5일, 6일, 7일 이렇게 나서 한 사흘 굉장히 폭락이 오고 나서 튀기 시작했고 여기서 이제 이 짱대 불기둥 나왔던 게 이제 관세 90일 유예한다는 네. 그 이후에 이렇게 했는데 이 정도면은 이거 봐. 우선 첫째 황소들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게 이거 하락 추세선 단기 하락 추세선 돌파하고도 힘이 있어. 그리고 이번 하락폭의 기술적 조정의 맥시도 살짝 올라서고 있어. 뭐 이런 식입니다. 이런 식인데 그리고 RSI를 보더라도 추가 상승의 여력이 있어 등등인데 이제 고음들은 또 뭐라고 얘기하나 하면 이거 지금 61.8%라고 하는 기술적 어떤 조정 한계 요걸 갖다가 확실하게 딛고 올라섰는지 장담할 수 없다. 이러다가 미중 회담 빠그러지면은 장도 또 밀릴 수 있다 싶었고 또 하나 기술적으로 아직까지 200일선 회복이 안 됐는데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리고 요것도 이제 다른 관점에서 한번 보시죠. 일목균형표를 볼 것 같으면은 이 구름대 이것도 구름대랍시고 그리고 후행 스핀이 이제 가격대쯤에 와서 돌파가 될까 안 될까를 갖다가 고민스럽다 보니까 지난주에는 승부를 못 냈던 거죠. 못 냈는데 지금 보아하니 이렇습니다. 지금 개장 전 흐름이 다우가 400포인트 넘고 나스닥만 하더라도 뭐 거의 2% 가까운 이런 상승세가 나오고 있죠. 나오고 있고 빅스를 보더라도 결국 이거 최근에 이거 한번 역대급으로 이렇게 빅스가 한번 치솟긴 했습니다만 이 깔아앉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절대 레벨도 이런 식으로 봐서 이제 시장은 뭐 뉴욕 증시는 최악의 국면을 지났다라고 이제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근데 지난주에 또 네. FOMC 있었잖아요. 예. FOMC에서 파월은 예. 말은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얘기 안 했지만 스태그플레이션을 이렇게 풀어서 얘기해 줬잖아요. 예. 그럴 수 있다고. 예. 그러니까 고용은 나빠지고 침체라는 표현을 한 거고 인플레이션은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인플레이션이 있으면서 경기 침체가 나는 스태그플레이션일 거를 우려해서 우리가 잘 봐야 한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제 약간의 경고성 멘트를 줘서 약간 매파적으로 보여졌었잖아요. 그러면서 네. 이제 단기 금리들 다 올라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또 오르더라고요. 네. 그래서 원래는 금리 올라가면 주가 대부분 내렸었는데 예. 이제는 반대로 움직이고 있어서 지금 실제로 호재만 다 쳐다보고 있는데 그 FOMC는 어떻게 보셨어요? FMC요. FMC는 뭐 어쨌거나 파월 지금 그 중에서도 의장인 파월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뭐 궁합은 처음부터 안 맞았고 저는 좀 그런 면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의장이라서 연준을 저렇게 공격하기보다도 트럼프 대통령이 잘 한번 뭐 다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깨고자 하는 고정관념 내지는 기존의 시스템 중에는 연준도 포함되는 것 같아요. 이건 저의 뇌피셜입니다. 즉, 그래서 늘 왜 국가기관인도 아닌 연방준비제도라는 연방자가 페더럴자가 들어가니까 얼핏 나라에서 뭐 인정한 뭐 같습니다만 사실 저거는 월가의 그냥 민간 은행들의 집합체죠. 저기서 돈을 찍어내고 금리를 결정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거 제일 먼저 그거 했던 반기를 들었던 사람이 링컨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뭐 경제사에 배우는 그린백이라고 하는 그 달러 국가에서 한번 돈을 찍어보겠다고 했던 링컨 결국 두 번째 임기 시작하자마자 암살당하죠. 존 F 케네디도 사실은 많은 시도 가운데 연준에 대한 어떤 손을 대려고 하다가 그렇게 된 경우죠. 아마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연준에 대한.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연준의 그
지금은 연준으로서는 뭐라고 크게 두각을 나타낼 만한 타이밍은 아닌 것 같아요. 뭔 얘기를 하더라도 시장은 그쪽보다는 지금 그리고 이제는 오늘 아침에 저희 뭐 머니쇼에서 이충강 대표하고 했던 얘기 중에 소위 말하는 이제 실시간 인플레이션, 트루 인플레이션이라는 그 자료도 봤습니다만 뭐 한 1.6%대 정도의 전년비 그런 실시간으로 추적하는 그 물가가 그런 상황에서 선진국 중에서도 제일 높은 4.5%. 뭐 이런 식이니까 꼭 트럼프 대통령의 우긴다고 볼 수도 없는 거예요. 연준은 금리를 내려야 한다 하는 그런 얘기가 이제 그런 식인데 그래서 연준보다는 지금 이제 계속해서 그걸 보는 거고 지금 사실은 파월 의장의 말을 안 들은 지가 벌써 좀 된 것 같습니다. 시장은 파월보다는 살짝 지금 이제 월가에서 도는 그리고 외신들이 이제 포커스를 맞춰가는 두 사람 있잖아요. 케빈 러시하고 크리스토프 월러. 이 두 사람이 아마 내년에 이제 임기 끝난 이후에 이제 연준 의장을 맡을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이 무슨 소리를 하는가에 오히려 더 관심을 갖는데 두 양반 다 어떻게 보면 현재로서는 파월보다는 비둘기파지죠. 뭐 그런 식이다 보니까 연준 변수는 크지는 않은데다가 그리고 이것도 보시죠. 이 계속해서 오늘 아침에 정민 앵커가 이게 알려주셨던 그 트럼프 대통령의 그거 잠자리 들기 전에 폭풍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거 트윗도 아니고 이거 폭풍 포스팅? 폭풍 포스팅. 네. 첫 번째 이제 네, 이거는 현지 시간으로 우리 시간으로 새벽이었고 그쪽에선 낮 시간이죠. 낮 시간이었고 예. 그랬죠. 그런 시간이었는데 결국 이제 뭔가 또 하나 발표한다 했고 즐기라 했어요. 즐기라 했고 그리고 그다음 같이 나왔던 이거 그동안 이제 자기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엄청난 달러가 쏟아져 들어오고 있는데 네. 그렇게 하면서 쭉 뒷부분에 여기가 눈에 들어옵니다. It is financial revolution이에요. 금융혁명이에요. 금융혁명이라고 해서 그러면서 they are being crushed. 여기서 그들이 아주 박살이 나고 있다 했는데 그들은 지금 문맥상 민주당 세력들이에요. 그러니 이거 뭔 소린가 싶어서 다음에 발표하기로 했던 요거는 뭐 우리 얘기했다시피 지각을 흔들 만한 뉴스는 뭐였는지 모르겠는데 네. 요거는 지금 뭔가 금융과 관련한 파이낸셜 레볼루션 그러면 일단 코인 생각나지 않으세요? 저는 그냥 파이낸셜 레볼루션이라 그러니까 리플 뭐 이런 것들 예. 얘기하면서 이제 금융 스위프트가 실제로는 레볼루션을 막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완전 네. 손에 딱 쥐고 있는 거니까 네. 그래서 이제 거기서 레볼루션 한다는 정도의 뭔가 나오려면 이제 코인과 블록체인과 뭐 리플과 뭐 이런 새로운 게 진짜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10만 불 넘어간 건가요? 이런 것 때문에. 꼭 이제 또 코인 관련한 영상들 중에서는 요것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죠. 그죠. 뭐 스테이블 코인하고도 엮어서 네, 네. 얘기하고 네. 있고. 그리고 보니 트럼프 일가의 밈 코인 장사가 그저 반짝 엄청 단발성은 아니었을 수도 있다. 뭐 이러시기도 하는데 아니면 그건 어떨까요? 이제 여러 가지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중국과의 합의 가운데 가장 중국이 뭘 양보했을까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이렇게 합의가 빨리 이루어졌다는 얘기는 마침내 미국이 가장 원하는 그리고 월가가 가장 원했던 뭐 중국 사람들이 미국산 제품을 쓰는 것도 쓰는 거겠지만 그게 지금 당장 뭐 테슬라 자동차 같은 거 빼고 애플 아이폰 빼고 뭐 딱히 생각나는 건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아예 금융시장을 좀 열어주는거든요. 근데 실제로 금융시장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이미 100%까지 지분이 허가가 돼 있거든요. 외국인이 100%까지 살 수 있어요. 이제 중국 내에서 내에서. 이미 네. 그러니까 풀어줬는데도 블랙락이나 이런 데들은 이미 100% 그래 다 자기네가 다 샀을 거예요. 네, 네. 근데 뭘 자꾸 열어준다라고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냥 저는 계속 드는 생각에서는 뷰티풀 리발란싱이 저는 계속 베센트의 뷰티풀 리발란싱이 계속 들어와요. 그러니까 예. 거기서 계속 이제 돈을 수출해 주면 되잖아요. 예. 예. 돈을 돈을 수출해 주면 돈을 되니까 수출해준다. 예, 중국에다 돈을 수출해줘서 니네 그냥 돈 풀어라. 이렇게 할 것 같은 지금 그 말씀하시려고 그런 거 아니세요? 그럴 수도. 아니면 이제 결국은 또 이래 그쪽하고 연결되네요. 왜 저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대만 달러 발 아시아 통화들의 초강세 우리가 네. 며칠 전에 네. 경험했던
그거 갖다 이제 대만 생보사들이 이제 보유 외화자산 환했지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했는데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저는 강 대표님의 그 테이바 생각 그 영상을 보면서 굉장히 이렇게 생각하는 게 보다 현실적이겠다 싶었는 게 한번 보여준 것 같아요. 그러니 이렇게 이번에 이 대만 달러 발 이 외환 시장의 급 변동이 중국으로 하여금 협상 테이블에 좀 더 네.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됐다 이런 생각도 한단 말이죠. 그런 생각도 하는데 지금 문제는 이거 말입니다. 지금 좋은 얘기만 했는데 아직도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오늘 아침에 봤던 우리 네. 짐 로저스의 그 발언 말입니다. 여기서 딱 요약하니까 이거예요. SBS 비즈에서는 이렇게 이제 기사화하면서 트럼프든 아니든 지금은 경기 침체가 올 타이밍이다 하는 요거 하나 하고 그다음에 주식과 관련해서는 M7 등 좀 이렇게 높아 보이는 거 공매도 고려한다. 이렇게 이제 타이틀을 잡았는데 요즘에 이거더라고요. 역사상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가는 법은 없다. 한번 밀릴 때가 됐다는 얘기고. 근데 다음 경기 침체는 상당히 심각할 것 같아서 걱정되고 지금 이거는 트럼프 대통령이든 그 누구든 간에 상관없이 오는 사이클적인 문제다 하는 얘기고 2025년 하면 2026년 같고 설마 미국이 하는데 옛날 100년 전에 영국이었고 영국도 결국은 갔다. 그러니 이것이 미국에서 꼭 다시 안 일어난다고 보장이 없다. 이거고 주식 관련해서는 가장 많이 오른 종목 공매도 하겠다. 특히 M7은 자기의 매도 대상 목록의 상위권에 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또 부연 설명하네요. 과대평가된 주식이나 과도한 열광, 심지어 히스테리가 있는 것. 참 생각할 바를 던져주는 표현입니다. 히스테리가 있는 종목. 무슨 종목에 히스테리가 있는 건가요, 지금? 약간만 이렇게 애널리스트나 무슨 이렇게 종목 관련한 리포트에서 조금만 부정적인 얘기 나오면 히스테리를 우리 많이 경험했지 않습니까? 국내 시장에서. 이런 것들 뭐 찾아서 공매도 하라. 뭐 이런 것이고. 달러에 관해서도 문제가 발생하면 사람들이 달러로 몰리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그래서 달러가 오르겠지만 그때 현명하게 매도할 수 있기를 바란다. 즉 뭔가 당장 위기가 오면 우선 달러 찾는 그 오랜 관행은 여전하겠지만 그때 가서는 팔아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얘기인데 여기서 지금 M7을 갖다가 근데 이게 이제 그거 하죠. 이제 진짜 나이 들면은 걱정만 느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매매는 예. 젊은 친구들한테 젊은 맡기는 사람들이 해야죠. 거고. 예. 그러고 나이 든 사람들은 뒤에서 잔소리나 하고 네, 잔소리나 하고 예. 리스크 관리나 하고 리스크 이러고 관리나 있는 거죠. 하고. 네. 예. 뭐 1,420원 하고 1,420원에 있던 놈이 1,400원을 끝나면은 하루에 장중 고점 저점만 알면은 얼마나 평가하기 쉽습니까? 리포트 딱 보고 이놈아 20원에 팔아서 1,420원에 팔아서 1,400원에 샀으면 됐는 걸 이렇게 모든 회사 사장님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네. 네. 매매를 하고 있으면 모든 회사 사장님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너 여기서 왜 못 팔았냐? 예. 너 여기서 왜 못 샀냐? 왜 못 샀냐? 너 전문가 맞냐? 이렇게 얘기하죠. 네. 근데 테슬라 지금 이렇습니다. 테슬라 보니까 지금 미중 합의했는 가운데에 그렇게 해서 미국 기업들 중에 제일 혜택을 볼 만한 기업 생각해 보니까 합의 건 중에 테슬라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많이 오르고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예, 지금 시간외에서 5% 오르거든요. 네. 지금 이 정도 위클리나 데일리를 보실 것 같으면은 그 다음에 엔비디아도 보시면은 지금 뭐 한 2.67% 시간외에서 오르고 있는데 과연 이것도 올라설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요 부분인데. 저항선. 예, M7은 아니지만 팔란티아도 보세요. 팔란티아도 지금 한 3% 가까이 오르고 있는데 팔란티아는 재밌습니다. 이거 지금 여기서 크게 더블탑을 만들고 주춤주춤하고 있는데 이거 진짜 이 엄청난 이격도를 갖다가 그리고 이 엄청난 밸류에이션 상에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천문학적인 PER 아닙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뚫고 갈 수 있을런지. 근데 이게 이제 아까 짐 로저스처럼 이렇게 걱정을 늘어놓는 이제 오래 산 사람들의 어쩔 수 없는 노파심. 이게 이것만 갖고 시장을 접근할 수는 없는 거는 이거 이래 갖고 열어버리면은 할 말 없는 거예요, 이거. 또 훅 그렇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여기서 굳이 하방 배팅을 할 때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소장님이 또 그렇게 말씀을 주시니까 또 불안하시구나.
원래 쇼신 거라고 그러셨잖아요. 원래 좀 시장 자체는 좀 보수적으로 보시긴 하세요. 네, 그런데 이제 요즘 시장도 하방 베팅할 이유는 없다. 예. 아니야. 아니, 정민의 그 왠지 방송 끝나고 미국 주식 좀 정리하실 것 같은데. 저요? 아니. 지금 시간에 진방꿀이 위로 진방꿀이 위로 간다더라. 이거 불안하다 해서. 아니에요. 근데 요즘 소장님이 그래도 빠르게 이제 뷰를 바꾸실 때 보면은 그 타이밍이 좀 좋아요. 그래요. 예, 예. 감사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변수는 요거죠, 뭐. 지금 네. 이걸 여기서 지금 미국채 수익률을 갖다가 아까 강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이제 어떨 때는 국채 수익률 오르는 걸 갖다가 좋아할 때도 있고 또 반대로 네, 내리는 걸 좋아할 때도 있고 했는데 네. 지금은 이제 애매한 상황이 돼 버렸어요. 지금 이제 얼마 전에 이제 국채 수익률이 경기가 좋아서 금리가 미국 국채 금리 올라 시장 금리 올라 할 때 주식 할 때는 참 좋은 건데 그쵸. 그게 아니고 이제 안전자산 선호 심리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국채 쪽으로 확 간다. 금리가 훅 떨어진다. 이거는 또 어떨 때는 너무 과하면 불안해하다가 근데 4.5는 너무 높아요. 여기서 위로 갈 때 4.5는 같이 올라가기에는 너무 높아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요거 미국채를 갖다가 여기서 더 안 던졌으면 좋겠다는 거죠. 즉 우리가 최근에 관세 가지고 시장이 제일 힘들었을 때 전반적으로 미국 국채도 팔아, 미국 주식도 팔아. 그러다 보니까 달러도 약해져 하는 이 트리플 약세가 우리가 굉장히 이제 두려웠던 상황인데 이게 좀 더 안 오르고 반면에 달러가 또 더 안 떨어지는 그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달러 인덱스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우선은 100은 회복했지만 얘도 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해서 기술적으로는 다 이해가 됩니다. 한 사흘 정도 요 정도에서 이제 100 근방에서는 이제 또 주춤주춤 하는데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여기까지는 충분히 이 공간, 이 비어있는 공간은 또 올라갈 것 같다는 얘기죠. 그런 상황이다 보면은 이것이 달러가 오히려 조금 더 강해진다. 그리고 국채는 수익률은 그렇게 뛰지 않는다. 이런 어떤 가정하에라면은 조금 탈 미국, 셀 아메리카든 그 단기적인 흐름에서 아니야 좀 과했던 것 같아. 다시 또 미국이야 라는 어떤 흐름이 좀 기대가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뉴스의 흐름이 보니까 트럼프 그냥 마냥 뻥카는 아니었네. 뭐가 만들어지고 있었네 하는 거. 그런 어떤 느낌입니다. 그럼 반대로 이제 금 가격이나 은 가격 이거는 또 오히려 조금 상승세가 주춤해질 수도 있다라는 해석이잖아요. 그렇죠. 예. 아까 그 살펴봤던 그 짐 로저스의 네. 이번에 비즈니스의 인터뷰 중에 자기는 금은 될 수 있는 대로 안 팔겠다. 금과 네. 은 중에서는 차라리 은을 더 선호하겠다 했는데 이제 가격적으로 네, 봤을 가격적으로 때. 봤을 때. 예. 그런데 이렇게 뭐 평소에 생각보다 우리 이렇게 투자자분들이나 시청자분들이 실제 차트로 이렇게 확인은 잘 안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저하고 만나시는 월요일 날은 시장의 위치가 이렇구나를 갖다 한번 확인하는 것도 나름대로 의의를 두셨으면 좋겠다. 은 네네. 보세요. 은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기본적으로 이겁니다. 모든 뭐 은이든 금이든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모든 금융자산은 기본적으로 우상향이야라는 이 명제를 갖다가 믿는다면은 아무 걱정 없습니다. 뭐든지 기다리면 다 본전 내지는 또 나오니까 시간 싸움이죠. 시간 싸움인데 그러니 이것도 보면 결국은 우상향일 거예요. 결국은 우상향이겠지만 이런 장이 오니까 힘든 거 아닙니까? 이 세월이 얼마입니까? 이거 2011년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2020년까지 한 9년 동안은 빠지기만 하다가 겨우겨우 올라왔는데 지금 이것도 여기서 이 레벨에서 이제 고민하는 이유가 그동안 하락폭에 대해서 여기까지는 뭐 조정 차원에서 하는 정도로 와놓으니까 여기서 지금 월간으로 보면은 근 한 1년 가까이를 갖다가 이 레벨을 더 올라가도 될지 말지를 이제 헤매고 있는 거죠. 그게 이제 355불 뭐 어라운드입니다만 그렇다면 지금 뭐 아니요. 35. 예, 35불. 예. 35불 있는데 지금 이제 33불 근처. 그렇다면은 뭐 아직까지 조금은 더 생각은 할 수 있겠습니다만 편안하게 은을 안 들고 있었다가 지금이라도 뭐 은 하니까 금 대신에 은 그럴 바는 조금만 더 기다렸다가 하시는 게 좋단 말입니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제 드리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제 짐 로저스 같은 경우는 어지간한 조정은
견디면서 가겠다는 거고. 주머니에 은하가 있으셔서 그랬던 것 같아요. 주머니에 주머니에, 은하. 예. 그렇죠. 제가 저도 잠깐 봤는데 보셨죠? 주머니에서 은하를 막 꺼내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옆에 두고 하지. 그거 갖다 갑자기 일어서서 막 끄집어내니까.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주머니만 보이니까 순간적으로 네. 아침에 소장님하고 저거 되게 당황했단 말이죠. 많이 당황했습니다. 네. 예, 그래요. 그래서 은은 저도 소장님과 동의하게 저 은은 별로인 것 같습니다. 저도. 은이요? 네. 아. 은을 갖느니 금을 갖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눈을 갖느니 금을 갖는다. 네. 아니, 은하고 금하고는 다르죠. 그죠, 다르죠. 네, 다르죠. 그리고 은은 내려갈 때 너무 빨리 내려가요. 어. 네. 열심히 올라가도 내려갈 때 너무 빨리 내려가서 뭐 어떻게 해결 못 하고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예. 아니 그럼 요즘에 유럽 증시는 어떤지도 좀 봐주세요. 유럽요. 예. 예, 유럽은 우선은 영국하고 가장 먼저 무역 합의를 이루었다고 하는데 네. 영국 보시면은 이렇습니다. 4월 2일 저기 제목도 나오는구나. 관로 열고 제가 4월 2일을 회방의 날이라고 해놨는데 해방의 날이 아니고 회방. 회방의 날, 회방. 해방의 날이었는데 이 무렵이었죠. 이 무렵부터 해서 훅 빠졌다가 지금 이걸 갖다가 이렇게 돌려놓았습니다만 요 끝부분을 보시면은 딱히 어떤 미국과의 무역 합의가 추가적으로 더 랠리를 펼치기에는 우선은 그동안에 다 땡겨왔고 4월 1일 레벨까지 네. 왔으니까 그러면 이쯤 오면 생각할 거 아닙니까? 뭐 관세 무역 이런 쪽은 조금 이제 우호적으로 전개되고 있지만 실제 경기 상황이나 영국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럼 4월 2일 이전보다 더 좋아진 게 있어? 하는 생각은 해볼 만하다는 얘기죠. 해볼 만하고 또 하나 이렇게 트레이드들 입장에서는 이걸 확인해야 될 겁니다. 이 레벨. 최근에 봤더니 고점이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금융위기 당시 낙폭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짚어지는 하나의 저항 구간이란 말이죠. 이 부분을 갖다가 이렇게 과매수 국면에서 여기서 또 이만큼에서 회복한 것까지는 어느 정도 납득이 되는데 여기서 더 사도 좋은가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들고 일본도 고민스럽기는 마찬가지입니다만 요거 해결하는 거 내일 그냥 팡 예를 들어서 오늘 저기 미국에서 좋은 소식 들리고 그렇게 같으면 이거 열 것 같아요. 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단지 얘도 급하게 많이 왔으니까 똑같은 레벨입니다. 똑같은 위치예요. 똑같은 위치고 우리 코스피도 보시면은 뭐 네. 요때가 4월 2일, 4월 3일 무렵인데 거기까지는 왔잖아요. 200일선도 끈끈이 회복을 했습니다. 이제 추격 매수하기는 용기가 좀 필요한데 그런데 오늘 시장 흐름을 보면서 조금은 그래도 조금은 더 랠리를 즐겨도 되겠다는 확신이 선 거는 삼성전자가 가죠. 네. 현대차 가죠. 그 대신에 방산, 조선, 바이오 그동안에 올라왔던 그리고 많이 올라왔던 이쪽에서 어느 정도 정리하면서 이쪽으로 갈아타는 이제 지수를 땡길 수 있는 주도주 역할을 통 못했으나 그러나 지수가 팍팍 올라올 수 있는 심지어 코스닥 쪽에서도 2차전지 네. 뭐 포스코홀딩스, LG에너지솔루션 이런 쪽으로 이제 몰린다는 얘기는 우리 지수가 조금은 지수로 따졌을 때의 상황은 지수 가면서 그 대신 오늘 같은 경우 의외로 많이 방산 조선은 힘들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상황이지만 지수만으로 살피는 이런 흐름은 지금은 좀 더 간다 하는 쪽으로 지금 한국이 간다는 얘기신 거죠? 같이 간다. 네, 같이 미국도 간다. 좋아지고 뭔가 조금 더 네. 지금의 안도 랠리를 조금 즐길 수 있을 것 같다. 네. 그러니까 이게 항상 이제 저로서는 그거 하죠. 네. 이제 지수만 보고 시장 전반적인 흐름을 갖다 이제 말하는 거고 여기서 포트에 따라서 완전 다른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예, 그 부분은 그래서 하루 종일 그 많은 우리 채널들이 하루 종일 종목 얘기, 업종 얘기도 하면서 그렇게 가는 것 같아요. 네. 네. 요즘 참 손도 빨라야 되고 손도 잘 빨라야 손도 되고. 빨라야 돼요. 예, 요즘에는 그런 거 같아요. 오전 다르고 오후 다르고. 예, 예. 맞아요.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내용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뉴욕 증시 종목에 대한 투자 의견 자세히 정리해드립니다. 오늘은 월트 디즈니, 포드모터, 그리고 코인베이스 글로벌 총 3개 종목에 대해 국내 증권사들의 분석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바로 월트 디즈니입니다. 현재 주가는 105달러 선이고 목표 주가는 122.2달러입니다. 월가에서도 목표 주가를 줄줄이 상향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분기 실적은 매출 236억 달러, 조정 EPS는 1.45달러로 시장 기대를 모두 웃돌았습니다. 실적을 이끈 건 스트리밍과 체험 부문이었는데요. 디즈니 플러스 가입자가 1억 2,600만 명을 넘어섰고 번들 판매와 광고 모델 덕분에 수익성이 크게 개선됐습니다. 미국 테마파크와 크루즈 실적도 호조를 보이며 체험 부문 성장에 힘을 보탰습니다. 하반기엔 스포츠 스트리밍 서비스와 영화 주토피아2, 아바타4가 줄줄이 대기 중이라 이익 모멘텀은 더욱 강해질 거란 기대입니다. EPS 가이던스는 기존보다 상향됐고 연간 30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과 배당도 시행 중입니다. 증권가는 현재 이슈에도 불구하고 이 포트폴리오 확장과 수익성 개선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며 장기 성장에 대한 신뢰를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포드모터입니다. 현재 주가는 10.43달러 선에서 움직이고 있고 목표 주가는 9.54달러로 제시가 됐습니다. 1분기 실적은 매출 407억 달러, 조정 EPS 0.14달러로 시장 기대는 웃돌았지만 전년 동기 대비로는 매출과 이익 모두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성적이 아직 품목관세 영향이 본격 반영되기 전이라는 점에서 펀더멘탈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는 분석입니다. 포드는 미국 내 생산 비중이 약 79%로 가장 높지만 관세로 인한 연간 이익 타격을 최대 25억 달러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멕시코산 모델 3종에 대해 5월 2일부터 가격을 약 2,000달러 인상하면서 미국 내 대중 브랜드 중 처음으로 판가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특히 머스탱과 매버릭, 브로콩 스포츠는 가격 경쟁력이 강점이었는데 이제 실구매가가 3만 달러를 넘길 수 있어서 판매 타격이 우려됩니다. 실적 부진과 상품성 이슈, 또 관세 부담까지 겹치면서 올해 가이던스 달성 가능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코인 불장에 함께 상승세 타고 있는 코인베이스 글로벌입니다. 현재 주가 200달러 선 회복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목표 주가는 컨센서스 기준 266.46달러로 제시가 됐습니다. 1분기 영업수익은 전년보다 24% 늘어난 20억 달러. 하지만 순이익은 94% 급감한 6,600만 달러에 그쳤습니다. 수익은 늘었지만 마케팅비 증가와 보유 암호화폐 평가 손실 탓에 순이익이 크게 줄어든 겁니다. 다만 투자 평가 손실을 제외하면 영업이익은 여전히 견조한 흐름이라는 평가입니다. 특히 거래 수익은 126억 달러로 전체의 87%를 차지했고 구독과 서비스 매출도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미국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로서 다양한 수탁 서비스도 제공 중인데요. 최근 비트코인 가격 상승세와 또 트럼프 행정부의 친암호화폐 기조가 맞물리면서 2분기에는 거래 대금 증가와 규제 완화 수혜가 기대됩니다. 시장 시총은 다시 3조 달러 선을 회복 중이고 이런 흐름이 이어진다면 실적 회복도 탄력을 받을 거란 분석입니다. 스위스에서 열렸던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결과가 이제 곧 발표 예정이죠. 전 세계 무역 협상과 관련해 미국의 입장과 한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까지 마지막 순서로 마이클 비먼 전 미국 무역 대표부 대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SBS 비즈 포럼 인터뷰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월가 인사이트였습니다. They're really focused on reciprocal results of some kind, trade flows, reciprocal trade flows, reciprocal results from trade flows. And so autos and auto parts has really caused the trade deficit to balloon, even with the truck tariff frozen. The increase in auto and auto parts in particular has really ballooned. You know, I think, make no mistake, I think that this is in the reason why the 25% on autos worldwide that the new administration has put into place, that number, that magic 25% number, is the same 25% as the truck tariff. So that is sort of the magic number in their mind as a number to kind of basically stop trade in those products. Well, that number was a function of this formula, right, that was created to set the tariff rate. And you know, the formula was created really not to set a tariff rate that measured reciprocal tariffs. Rather, it was a formula set
to try and achieve reciprocal outcomes from trade, basically a zero trade deficit with every country in the world. So it was a formula engineered for that purpose. It's not a formula that I think any rational person would call rational, to be honest with you. But it is rational in their mind because in their objective is a zero trade deficit with the world and with individual countries. So that is why Korea ended up with that number. I think Korea has started by doing and saying many of the right things because I think they're responding to some of the rhetoric from the Trump administration about what is most concerned about. What does the Trump administration want? It wants investment in the U.S. So some Korean companies have announced major new investments in the United States. I think that's a good step. The Trump administration also has been demanding a change in the trade balance and basically eliminating trade deficits with countries. So I think offers to buy LNG and other products like that are a good start in that direction. 최근 관세 이슈가 세계 무역의 판을 흔들고 있습니다. 전 세계 무역의 90%는 이제 바다 위에서 오가는 해상 운송에 달려 있습니다. 현재 이 해상 힘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짚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문구식 한양대 특임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교수님, 지난 머니줌 시간에 엄경화 연구원 증권사 연구위원님께서 나오셔서 세계에 10만 척의 배가 있다. 그중에 6만 척이 화물선이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화물선으로 이동되는 물량이 거의 다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제 전 세계에서 무역으로 움직이는 물동량의 대부분이 다 화물선으로 움직인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그렇죠. 항공기에 움직이는 거의 소수고 육로로 움직이는 것도 있겠지만 이제 우리 같이 삼면이 바다인 나라는 99.7%가 해상 물동량 들어온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바다를 잘 지켜야 된다, 뭐 해상 교통료를 보여야 된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요즘에는 뭐 지구 온난화, 탄소가스 배출 방지 이런 것 때문에 친환경 선박 이런 걸 또 만들어내야 돼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화물선 중에서도 유조선이나 LNG 선박, 쇄빙선 이런 게 좀 부족한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북극해가 이제 녹아가면서 거기 이제 그쪽을 통해서 에너지를 이제 획득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배는 좀 많이 부족하다. 근데 우리 지금까지 이 컨테이너에서는 한 50% 이상을 차지하거든요. 전체 화물선 중에. 그 중에서 컨테이너에서는 팬데믹 때 많이 주문을 한 모양이에요. 그래 그거는 과잉인데 나머지는 좀 부족하다 이런 얘기가 지금 지배적입니다. 역시나 뭐 지금 세계 물류가 잘 되게 하는 것 중에 이제 해상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 우리나라 해군력 어느 정도인지 좀 궁금하고 이게 주변국이라고 하면 이제 뭐 일본이라든지 중국하고 봤을 때 어떤 식의 관계가 구성되어 있는 건가요? 우리나라 해군력은 이제 통상 그 민간 연구기관 미국의 GFP라는 데서 발표한 6위, 7위 정도 이렇게 발표를 해요. 그건 해마다 조금씩 변경되는데
우리는 그동안 해군력 건설할 때 북한하고 주로 이렇게 북한을 대적하기 위해서 건설해 왔어요. 근데 그게 한 7, 80년 되면서 다 우리가 극복해서 지금은 성능 면에서 톤수 면에서 우리가 압도합니다. 특히 이지스 구축함 같은 경우는 세계 최고 수준이기 때문에 북한은 작은 배들, 천안함 수준 1200톤, 1500톤짜리가 있다가 최근에 북한에서 그걸 우리도 이제 큰 대항으로 가겠다 해가지고 최연함 5000톤을 이제 진수하면서 뉴스가 된 적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 북한 압도했고 그래서 남북한 해군은 그렇게 경쟁해 왔는데 중국은 미국하고 경쟁했어요. 해군력 비교할 때 총 톤수로 순위 매기는 거 있고 총 척수로 순위 매기는 거 있는데 총 척수면에서는 중국이 미국을 압도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큰일 났다. 이거 전쟁이라면 큰 배도 중요하고 성능도 중요하지만은 척수가 많이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둘이 경쟁하고 있고 일본은 또 중국을 독자적으로 견제하겠다. 미국의 도움 없이. 그런 차원에서 경쟁하기 때문에 중국과 일본은 가장 특징적인 이제 항공모함을 계속 키우고 있어요. 중국은 또 핵잠수함도 가지고 있고 현대제에서 총알아갈 수 있는 게 항공모함하고 이제 핵잠수함인데 우리는 그게는 없죠. 우리는 만들 수 있는 우리는 회사가 능력은 있나요? 있는데 근데 이제 우리의 이제 작전 계획이 한미연합 작전을 베이스를 하기 때문에 미국에서 이제 전쟁남 초기 많이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해군 공군력은 많이 안 키웠는데 이제는 우리도 미국이라는 나라가 우리를 그동안 많이 지탱해주고 도와줬지만은 우리도 언젠가는 미국 떠날 수 있다는 그런 가정을 국제사회가 엄청 빨리 변하잖아요. 전쟁이 일어나고 하면 그래서 그런 걸 대비해서 우리도 자주 국방도 하고 이제 좋은 배 만들어서 우리도 팔자 이런 분위기가 이제 팽배하죠. 중국에서 해저 케이블을 끊고 다닌다 이런 이제 이게 루머인가요, 진짜인가요? 그걸 이제 요즘에는 뭐 케이블 전쟁, 해저 전쟁 이렇게 표현을 해요. 왜냐하면은 이건 원래 1차 대전부터 있었어요. 영국 같은 나라는 섬나라잖아요. 다 케이블로 육지역 연결돼 있는데 그래서 비밀리에 가서 끊고 독일은 그것도 대응하고 이런 케이블 전이 이루어졌고 2차 대전 때 그다음에 2차 대전 때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베트남전 때도 케이블 끊어가지고 하고 그다음 미소 냉전 시절에는 미국의 핵추진 잠수함이 오츠크에 가가지고 러시아의 케이블을 도청했어요. 그게 센세이션을 일으킨 그게. 그걸 보니까 일반적으로 전파로 할 때는 암호화해서 한단 말이죠. 그러나 케이블로 할 때는 그냥 말로 하기 때문에 엄청 그 좋은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데 최근에 작년부터 중국이 원래 이제 애매모호한 작전을 하잖아요. 흑색 뭐 회색지대 작전 하잖아요. 흰 것도 아니고 검은 것도 아니고 중간적 전쟁도 아니고 뭐 그냥 평시도 아니고 그야말로 쉽게 말하면 은큼 떠는 작전 이런 걸 해가지고 그냥 상선에다 닷을 끌고 다니면서 해저 케이블인데 일부러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지금 지구상의 인터넷의 90% 최소 90% 이상이 이 해저 케이블로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끊으면 마비가 되죠. 특히 주식 거래하는 거 이런 것들 엄청나게 거래량이 많은데 그래서 요즘에는 영국이나 이제 독일 이런 데는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 끊는 걸 감시하는 배까지 만들었어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해저 케이블이 대만이나 일본, 중국을 통해서 많이 나간단 말이에요. 특히 중국을 통해서 많이 나가는데 이런 걸 대비하지 않으면은 갑자기 어느 날 먹통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심각한 전쟁이 될 수 있다. 특히 뭐 머니 때문에 엄청 사람들이 신경 많이 쓰는데 이 주식 거래 이거 절단하면 완전 난리 나는 거죠. 네, 지금 이제 뭐 인도, 파키스탄도 사실은 지금 핵이 화두인 것 같고 실제로 이제 북한도 핵을 사수하기 위해서 지금 애쓰고 있는 상황인데 북한이 핵무기를 실은 잠수함을 운영 중이라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그럼 우리가 운영 중은 아니고 예. 최근에 들어서 이제 2010년경부터 예. 잠수함 핵추진 잠수함 만들겠다 했는데 여러 가지 경제 사정, 기술적인 문제, 국제 제재 문제 진도가 안 나갔었어요. 근데 네. 북러 조약 맺었잖아요, 작년에. 그 이후로부터는 군사 동맹, 뭐 외교 동맹 해가지고 이게 엄청나게 부각되고 있는데 그 어려운 기술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좀 풀어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김정은이가 잠수함 건조 공장에 가서 현지 지도하고 하는 것들은 네. 지금 굉장히 빠른 진도로 나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직 완성은 안 됐어요. 그러나 이제 핵무기는 핵으로 막아야 된다. 이게 이제 정설이잖아요. 네네. 이 핵추진 잠수함은 핵무기급은 아니지만 군함의 추진체로 우라늄을 사용하지만 그래도 핵추진 잠수함은 핵추진 잠수함이 추적 감시해야 된다. 이게 논리가 일반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그런 잠수함 만들면 우리도 잠수함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지금 많이
비등하고 있죠. 보통 그런 거는 미국한테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건가요? 그런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핵무기를 만들려면 우라늄 농축도 90% 이상이 돼요, 최소한. 그런데 핵 잠수함을 만들 때는 프랑스 같은 경우는 농축도 우라늄을 농축을 하는 그 원광석에서 그게 한 5%나 7.5% 써요. 프랑스 같은 경우. 그러면은 이건 죽었다 깨어나도 이 농축들은 핵무기를 못 만들어요. 다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핵무기 안 만드는데 왜 우리를 시비하냐 이렇게 강하게 나갈 때는 뭐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이제 어떤 경우라도 우라늄을 그 군사적으로 사용할 때는 IAEA 보고가 됐어요. 미국이란 거대한 나라가 IAEA, NPT, 그다음에 NSG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핵무기를 못 만들게 통제를 하고 있던 전 세계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IAEA 보고하고 IAEA 보고하면은 IAEA 와 군함에 사용하는구나 몇 %로 그래가지고 확실히 인정이 되면은 나 사찰은 면해줄게 이게 나온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지금 미국에도 얘기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미국에서 사온 우라늄이나 군사적 기술을 잠수함에 사용한다. 그럼 군사적이기 때문에 한미 원자력 협정이 위배가 돼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데 사실상 우리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는 프랑스에서 38% 우라늄을 그다음에 러시아 32%, 영국 25%, 중국에서 5% 이렇게 해가지고 거의 미국 의존도를 탈피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원자로 만들어 수출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원자로 기술도 자립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 된다. 특히 북한이 2016년도에 8월 24일 날 ICBM을 SLBM을 쐈잖아요. 그거를 이제 핵잠수함에 집어넣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지금 추진 중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미국이나 우리한테 다 위협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도 우리가 최전방에서 막아주겠다. 일단 핵무기를 물속에 숨기는 게 SLBM이거든. 네. 육지에는 항상 공격받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미국도 공동 위협이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충분한 협상을 하면은 그건 뭐 미국에서 크게 삽박할 일은 아니다. 그렇게 봐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그동안 북한이라는 나라를 비핵화를 막 견인했잖아요. 근데 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우라늄을 가지고 또 뭘 만든다? 그러면 오해를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타부시해 왔어요. 그런 얘기를. 뭐 핵물질 얘기 나오면 굉장히 조심해 그랬는데 이제는 북한이 이렇게 노골적으로 핵잠수함 만들고 선전하고 다니기 때문에 우리가 만드는 게 뭐가 문제냐. 우리가 경제력도가 북한보다 명목상 GDP도 100배 이상이라고 하고 군사비도 20배 이상 쓰는데 왜 우리가 질질 끌려가냐. 핵을 머리에 이고 사냐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방송을 통해서 얘기하면 국민적 공감대가 확 확산되기 때문에 미국도 거기에 대해서는 반대할 가능성이 별로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가 핵잠수함을 만들면 우리나라 어떤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건가요? 일단 핵잠수함 만들면 잠수함의 꽃은 핵추진 잠수함이에요. 우리 디젤 잠수함의 최고 수준을 이미 만들어서 캐나다나 폴란드나 뭐 필리핀, 사우디 이런 데 지금 살려고 해요. 특히 최근에서는 페루도에 살려고 하고 그러기 때문에 최고 수준으로 잠수함 만드는데 거기에 더 기술적 난이도가 높은 핵추진 잠수함 만들면 원자로를 아주 조그맣게 만들어 가지고 거기 집어넣고 안전장치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최고 수준의 잠수함을 만들고 있구나. 그럼 브랜드 가치가 확 올라가는 것이고 그다음에 선박에 그 원자로를 집어넣으면 우리 극지방 가는 탐사선이나 쇄빙선 이런 데도 쓸 수 있어요. 지금 러시아 같은 경우는 쇄빙선에 거의 다 원자로고 추진해요. 그러면 연료 보급 없이 막 무제한 갈 수 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완전히 그게 확대될 수 있고 LNG 선박도 요새는 그 원자로를 집어넣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산업 파급 효과도 좋고 특히 이제 잠수함, 핵잠수함 같은 경우는 뭐 부품이 수만 개예요. 그다음에 그 여러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죠. 지금 이제 부품이 수만 개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대표적으로 어떤 기업이라든지 어떤 산업이 또 긍정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지 그거 좀 알려주세요. 그래서 이제 방산업체들 예, 대부분 방산업체. 뭐 잠수함에 들어가는 장비 만드는 업체라든지 그다음에 그동안은 디젤 잠수함 만들면서 다 한 100여 개 참여했는데 거기에 이제 원자로를 집어넣는 업체가 또 들어가겠죠. 그다음에 안전장치를 만드는 기업이 들어가고 그래서 아무튼 그런 것들 하나하나 부품, 구성품, 장비까지 이렇게 되면은 잠수함 산업 생태계가 또 유지될 수 있죠. 그럼 잠수함도 만들고 전투함도 만들고 수출도 하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 산업은 더 커질 수 그렇죠. 있다. 방위 산업은 자주국방과 국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때 많은 국민들이 박수를 치는 거죠. 왜냐하면 방위 산업이라는 건 국민들이 세금을 낸 거 가지고 지금 투자해서 R&D를 투자해가지고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돈을 벌어서 미국같이 방위 산업 수출을 해서 돈을 돌려주면 국민들이 좋아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지금 속보가 나왔네요. 미중 90일간 관세 일부 유예한다라고 뉴스가 속보가 나왔고요. 그리고 미중 상품 관세 부분에 있어서 중국 상품에 대한 관세를 145라고 말도 안 되는 퍼센티지 올렸던 네. 것을 30%로 인하한다. 이렇게 블룸버그 뉴스가 속보를 띄우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미국 상품에 대해서도 중국이 인하를 했잖아요. 그 내용도 알려주세요. 일부 인하, 극적 예. 타결하면서 10% 상호 관세만 남기고 한다라는 부분으로 계속 속보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네. 90일간 관세 유예하는 부분 안에 기본적으로는 어느 정도 다 들어있는 거 아닌가. 그리고 90일 동안 결국 또 이제 하나씩 체크하면서 네. 이제 발표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네. 듭니다. 근데 여기서 굉장히 고무적인 거는 미국은 중국에 대해서 30% 그리고 중국은 미국에 대해서 10% 10%. 관세라고 하니까 굉장히 시장 예상보다도 훨씬 아래죠. 진전된 50 합의죠. 정도만 돼도 네. 뭐 좋다고 그랬었는데 트럼프는 엊그저께 80이라고 그랬었잖아요. 네. 그랬는데 결국 나온 거는 30으로 네.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소식이 이제 지금 시장에 반영이 되면서 지수 선물이 지금 폭등하고 있는 폭등하고 상황이고 있죠. 오늘 네. 뉴욕 증시가 과연 어떤 흐름을 보여줄지도 좀 기대가 되네요. 그러게요. 네. 여기서 팔아야 되는 건지 사야 되는 건지조차 헷갈리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솔직히. 일단 흐름에 동참하는 게 맞아야 좋지 되나요? 않을까요? 네. 네. 자, 저희 이번에는 또 투자 노하우 시간입니다. 좀 저희가 오늘은 이제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액으로 이제 가능할지, 특히 부동산 투자하면 어느 정도 조금 종잣돈이라고 하잖아요. 네. 조금 자금이 있어야지만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금융당국이 하반기에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준비할지 저희가 그 내용을 좀 알아봐야겠죠. 네. 고정환 한국자산관리연구원 원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니 요즘 자산가들이 꼬마 빌딩 투자에 주목하고 있다고 하는데 한동안 네. 꼬마 빌딩 인기가 없었잖아요. 좀 시끄러들었잖아요. 그렇죠. 예. 네. 시들했었던 것 같은데 요즘에 보니까 뭐 연예인들도 뭐 셀럽들도 뭐 꼬마 빌딩 투자해서 굉장히 큰 수익을 냈다고 하니까 최근 시점에서 꼬마 빌딩 투자가 괜찮은 거라고 보시나요? 네, 저는 이제 뭐 개인적인 의견일 수도 있고 네. 나름대로 이제 근거 있는 얘기이기도 한데 이제 올해부터는 이제 꼬마 빌딩 투자도 관심을 가져도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여러 가지 있는데요. 우선 그 부동산 경기도 이제 사이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한 5, 6년 정도 오르면 4, 5년 정도 내리는 이 주택 시장에서는 아파트는 특히 이게 현상이 뚜렷합니다. 그러니까 최근의 사이클을 보면 지난 2014년부터 오르기 시작했거든요. 네. 물론 강남은 2013년부터 올랐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통계는 그랬던 주택시장 부동산 경기 사이클이 정확하게 2021년 10월에 고점을 찍었습니다. 이게 부동산원 통계입니다. 그러고 나서 2022, 2023, 2024 물론 강남은 작년에 좀 반짝 오르기도 했습니다만 어쨌든 올해까지 내리면 약 4년 정도 내리거든요. 이 사이클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경기도 물론 이제 부동산 종류를 보면 주거용이 있고 업무용, 빌딩이라고 그러죠. 상가가 대표되는 상업용도 있고 또 얘기가 이어갈 수 있는데 뭐 물류라든지 뭐 이런 나름대로 우리가 지식산업센터 이런 말 하잖아요. 이건 아직 회복이 안 됐습니다. 이걸 산업용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특수부동산은 우리가 골프장이라든지 낙골당 네. 이런 것들도 다 부동산의 영역이거든요. 다시 좀 요점을 말씀드리면 네. 부동산 경기가 지난 한 3년간 내렸기 때문에 이제 올해부터는 바닥 찍고 소위 이제 아파트가 또 먼저 오르면 후행적으로 업무용 빌딩이 올라요. 네. 그래서 꼬마 빌딩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꼬마 빌딩이라고 하면 보통 50억에서 한 150억 사이를 말합니다. 네. 이게 이제 개인들이 특히 연예인들이 즐겨 찾는 부동산이기도 하죠. 그래서 정리하면 올해 이후에 적어도 올해 하반기나 내년부터는 부동산 경기 전반이 이미 이제 아파트는 우리가 강용성이라고 그래서 네. 강남, 용산, 성수 또 여모까지 여의도 목동까지 올랐지 않습니까? 지금도 오르고 있고 그다음에 한 6개월 정도 지나면 이 상승세가 아까 사이클 얘기는 큰 틀에서 이제부터 이제 좀 바닥 찍고 상승세가 올 하반기에 나타날 가능성이 많다. 그래 아파트가 올랐다는 것은 특히 강남의 아파트가 올랐다는 것은 앞으로 강남의 오피스 빌딩이 오를 가능성을 미리 예고해주는 선행 지표 역할을 합니다. 예. 이 시청자분들이 이런 얘기를 들으면 굉장히 좀 유익합니다. 그러게요. 꼭 드려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상가 질문 많이 던지는데 네. 상가는 빌딩이 오른 뒤에야 오르는
그 다음에 오릅니다. 그러니까 상가를 가진 분들 몹시 괴롭겠습니다만 네. 좀 더 기다릴 필요가 있다. 예. 그래서 부동산 경기는 앞으로 금리가 좀 내릴 것 같고 특히 6월 3일 선거 이후에는 이제 새 정부의 기대감, 특히 그 경기 부양 대책에 대한 항상 그래 왔거든요. 네. 이런 것들이 맞물린다면 부동산은 전반적으로 시장은 내리기보다는 이제 서울 얘기입니다. 네. 서울이 올라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이 오르고 그 다음에 이제 천안, 아산, 요즘은 이제 세종시가 오릅니다만 이건 좀 예외적인 현상이에요.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이게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이렇게 확산된다 하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꼬마 빌딩과 관련해서 한 가지 좀 더 붙이면 우리가 꼬마 빌딩, 중소형 빌딩을 의미하는데 이게 오르기 전에 지금 3분기에 그 통계 자료가 나왔거든요. 네. 이걸 보니까 이제 1, 4분기죠. 제가 지난 분기 3개월 통계가 나왔는데 이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강남과 도심, 광화문, 그리고 여의도, 또 마곡지구까지 이런 지역에 한 1,000억 이상 되는 대형 건물이 많이 거래가 됐습니다. 한 7조 원 됩니다. 이 중에서 5조 원이 소위 말하면 오피스 빌딩입니다. 네. 누가 샀나 봤더니 외국계가 주로 샀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 자산 운용사, 그리고 사옥 용도로 대기업이 샀거든요. 이 얘기는 거래량이 한 50% 이상 증가했고 전분기에 비해서 그다음에 거래량도 좀 늘었고 가격도 올랐다. 임대 지수가 임대 가격 지수라는 걸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 빌딩 투자 관심 있는 분 이게 102를 기록했습니다. 100이 이게 보통이거든요. 이 얘기는 살려고 하는 사람이 약간 많아졌다. 그리고 공실률이 5.2%로 좀 낮아졌습니다. 이 얘기는 이제 오피스 빌딩에도 이제 봄이 올 가능성이 좀 많아졌다. 회복 조짐이. 그러니까 공실률은 약간 줄어들고 거래량은 좀 증가하고 있는 것이고 시장 임대료도 완만하게 올라간다. 이거는 선행 지표 측면에서 꼬마 빌딩을 또 앞으로 좀 시장이 좋아질 가능성, 또 대형 빌딩도 좋아질 가능성은 커졌다라고 진단이 됩니다. 지금 대부분 근데 경기 침체다. 되게 자영업자들도 안 좋고 막 이렇다고 얘기하는 상황 하에서는가 지금이 바닥이다 이렇게 봐야지 되는 거. 그렇죠. 여야 이렇게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네. 앵커님 말씀이 정확한데 그런 질문하는 분들이 저도 이제 한양대에서 뭐 이게 석박사 가지고 그냥 특임 교수를 하다 보면 제자들이 가장 많이 질문 던지는 게 경제도 안 좋은데 지금 우리 경제가 2.0%에서 뭐 윤석열 정부 탄핵으로 0.8까지 낮아졌잖아요. 경제가 흑도로 앉아요. 바닥 경기가. 이럴 때 왜 부동산만 오르나 하는 것인데 사실은 부동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설명만 경기도 실물 경기도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만 네. 금리 인하 기대감 그리고 이제 앞으로 대출 규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여러 가지 경제가 지금은 안 좋지만 네. 좋아질 거다. 그리고 앞서 제가 말씀드린 거에 그 힌트가 있는데 일반인이 사고 있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부동산도 보면 최근에 보면 강남의 반포에 뭐 원베일리 얘기 많이 네, 하잖아요. 고점 압구정의 현대 이것도 지금 약 80평이 105억 원에 거래가 됐어요. 네. 최근에 10억씩 갑자기 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득의 양극화에 의해서 가진 자들이 먼저 움직이고 있다. 네. 선행해서. 퍼스트 무버죠. 그다음에 외국계. 그리고 특히 외국계가 움직이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본의 오피스 빌딩이 꽤 올랐습니다. 이거는 이제 환율이 안정돼 있고 금리가 낮기 때문이죠. 그다음이 한국이 될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외국계가 한국 시장에 대해서는 그동안 한 3년 정도 내렸으니까 조금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 아까 이제 임대료, 공실률 임대료는 오르고 공실이 줄어드는 거 특히 서울의 특정 지역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먼저 움직이는 모양새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거 보면은 외국인 입장에서는 원달러 1,400원대니까 네. 충분히 환율로도 메리트가 있겠네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주식만 우리가 글로벌 동조화 현상을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네. 부동산을 연구하다 보면 부동산도 뚜렷합니다. 지금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유럽은 좀 아직 정체돼 있지만 네. 중국도 아직 회복이 안 돼 있지만 아시아의 주요 국가 일본이나 타이완이나 싱가포르는 이미 업무용 빌딩이 네. 조금씩 투자가 늘어나고 있다. 이런 것도 한국에 영향을 긍정적 영향을 무조건 오른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네. 특정 지역 가장 선도 지역 도심권을 비롯한 몇몇 군들은 좀 이제 거래가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부동산 투자라고 하면은 뭔가 좀 소액으로 투자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고 또 이게 실수요 때문에 이렇게 부동산을 선택하는 것과 이제 투자용으로 이제 부동산을 좀 고를 때는 뭔가 좀 주의할 점이 다를 것 같거든요. 아, 그렇죠. 예. 날카로운 질문이신데요. 예. 사실은 이제 부동산을 정의할 때 본질적 개념을 이해하는 게 예. 아주 기초 지식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동산이란 부동산 경제학에서 토지와 건물로 구성되어 있으며 네. 지역성. 오늘 그래서 아까는 부동산 경기 변동에 대한 얘기를 잠깐 했잖아요. 네. 이제부터 이제 어느 지역이 아까 도심권 위주로 중심지 위주로 뜬다 하는 지역성을 지닌 그리고 입지성, 우리가 부동산은 첫째도 입지, 둘째도 입지 이런 말 하잖아요. 입지 가치가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가격에서. 그리고 위치성, 점이 네. 중요하거든요. 조금 설명이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 정도까지는 이제 우리 SBS 비즈 보시는 분들은 이해할 거라고 보고 예, 그렇게 본다면 결국은 지역 선택이 중요하고 입지고 토지와 건물이어서 예,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고 하는 것은 아파트마저도 사실은 땅값이 오른다는 걸 의미할 수 있어요. 건물, 요즘처럼 공사비가 올랐잖아요. 네. 이것도 사실은 신축 아파트뿐만 아니라 신축 네. 이렇게 건물에 대한 가격도 공사비가 오르면 당연히 매매 가격도 원가가 오르니까 이렇게 좀 이해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질문에 대한 답은 부동산 투자를 할 때 되게 우리는 복합 수익을 생각합니다. 하나는 자본 이득이라고 그래서 매매 시세 차익을 생각하죠. 네. 다 그렇게 하죠. 요즘 젊은이들이 영끌하고 비투해서 뭐 우리가 강용성, 여의도 목동을 사는 이유도 사실은 이곳이 살기 좋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가격이 더 오를 거라는 기대감, 네. 이것 때문에 영끌이나 비투가 이루어지는 거죠. 예, 또 하나가 이제 임대 수익이에요. 부동산이 매력적인 것은 시간이 지나서 자산 가치가 올라서 시세 차익을 노릴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금리가 오른다든지 또 공급 부족으로 서울 같은 데는 뭐 빌라든 오피스텔이든 지금 아파트에 전월세가 오르고 있잖아요. 네. 이건 임대 가격이 오른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이게 두 마리 임대 수익 이걸 노릴 수 있다. 근데 최근에는 그런 현상이 지금 동시에 땅값도 얼마 전에 5월 1일 날 공시지가가 발표됐는데 약간 오른 것으로 나타났어요. 서울하고 이런 걸 보면 결국 이제 땅값도 바닥 찍고 오른다. 그다음에 건축비도 공사비도 뭐 물가가 좀 내려야 되는데 현재 당장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렵죠. 그러니까 이게 또 계속 오른다. 그럼 원가가 오르고 분양가가 오르고 기존의 가격도 상승 압력을 받을 가능성은 높아진다. 그래서 그러나 이 모든 지역이 똑같지 않다는 말씀을 양극화죠. 아까 그렇죠. 제가 말했던 예. 그러니까 서울 중에서도 최근에 양극화가 세 가지가 있는데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네. 과거에는 서울의 하나의 공동 현상이 나타났는데 지금 이게 초양극화가 되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5군데 정도만 압축이 되어버려요. 투자도 그렇고. 그런데 이건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자꾸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일본도 36,000불이고 우리도 비슷하거든. 일본도 미나토구나 시부야나 이런 소위 말하면 5개 구만 올라요. 주구장창. 소위 말하면 고급 주택이라는 거, 도심권이라는 거, 소위 업무와 상업과 주거가 고급 밀집된 지역만 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의 트렌드가 우리도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좀 해석하는 게 좀 편할 것 같아요. 그러나 어쨌든 네. 이게 그 개인 입장에서 지금 아까 꼬마 빌딩만 해도 50억에서 150억이잖아요. 네. 그래서 개인들은 이제 어떻게 접근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예전에 보면 카사라고 그래가지고 막 블록체인하고 그래서 조각 투자한다 그랬던 것들이 되게 많았는데 네. 그럴 때도 이제 부동산들을 큰 걸 하나 놓고 잘라서 판다라고 그래서 팔잖아요. 네. 그런 걸 투자하는 거는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나요? 보통 이제 제가 생각할 땐 잘 안 팔리니까 그런 걸로 비싸게 팔아가지고 개인들한테 넘긴다 이렇게 막 받아들였었거든요. 예, 그렇게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아까 얘기가 잘 자연스럽게 이어준 게 순조로운데요. 네네. 아까 제가 꼬마 빌딩 얘기했잖아요. 꼬마 빌딩도 물론 이제 서울은 한 50억에서 150억 이렇게 말했지만 지방은 2, 30억도 있죠. 예. 최근에 꼬마 빌딩을 조각 투자 회사가 많이 카사라든지 루센트 블록이라든지 펌블 같은 우리나라 6개가 있거든요. 조각 투자 인가를 받은 업체가 규제 샌드박스라고 그래서 저도 이제 금융위원회 현재 금융발전심의위원인데 이거 가지고 많이 완화해야 된다고 주장했던 근데 이게 이제 활성화됩니다. 이 꼬마 빌딩을 나는 못 사더라도 그러니까 꼬마 빌딩이 유망합니까? 가격이 오릅니까에 대한 앵커께서 질문에 대한 거는 유망하다면 그러면 결국 그 조각 투자 대상이 이제 부동산도 있고 금도 있고 미술품도 있고 음원도 있잖아요. 이렇게 한 몇 가지가 있는데 꼬마 빌딩에 대한 조각 투자는
지역만 잘 선택하면 입지만 좋다면 땅값이 오를 수 있는 지역이라면 또 가격이 임대 수익과 자본 수익, 땅값이 올라서 가격이 오를 수 있는 곳들이라면 유망하게 봐도 됩니다. 모두가 다 유망한 건 아니지만 그리고 이제 조각 투자를 STO라고 그러거든요. 네. 수익증권이라는 거죠. 근데 이것들이 보니까 이번에 이제 바꿔지는 게 6월부터 바꿔질 것 같은데 그게 이제 마침 때마침 시의적절한 질문이고 또 내용일 수 있겠어요. 두세 가지가 바뀝니다. 네. 예전에는 이제 발행을 하고 유통을 같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조각 투자 업체가 저도 이걸 지원해 준 게 있는데 뭐 압구정에 같은 건물을 샀어요. 그걸 잘게 쪼개 가지고 5,000원, 10,000원 단위로 했는데 상당히 수익이 났어요. 왜냐하면 부동산 가격이 올랐기 때문이죠. 그리고 조각 투자를 했던 사람은 평균 이상의 수익을 거둔 것이죠. 예, 그런데 이게 이제 발행도 하고 증권을 발행하고 판매하는 회사가 같이 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리스크한 면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분리하겠다 이런 얘기고 또 앞으로는 원활하게 조각 투자를 쉽게 하겠다. 이게 지금 금융당국의 생각이어서 조각 투자에 관심을 가지는 것도 이제 저는 그 아파트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아파트를 못 사는 사람도 조각 투자를 통해서 얼마 이상 하게 되면 뭐 예를 들면 뭐 엄마 아파트 네. 지금 요즘 뜬다고 하면은 네. 압구정 뭐 현대가 뜬다. 네. 그걸 가지고 있지 못하지만 그 소유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그 아파트의 가격 변동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질 수도 있고 또 언젠가는 내 집 마련하는데 정부가 도움이 될 수도 경험이 정부가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런 면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건 이제 정부가 뭔가 부동산을 바라보는 시각이 좀 바뀌어야지 가능할 것 같아요. 아파트는 뭔가 투자 대상으로 보면 안 된다라는 시각이 늘 있어서 뭔가 좀 규제 대상이었잖아요. 그렇죠. 예, 이게 바뀌어야지 가능한 시나리오가 아닌 그러니까 거예요. 이게 굉장히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은 지금은 이제 특히 그 최근에 20, 30대가 집을 많이 사잖아요. 네. 왜 사나 봤더니 전통적으로는 40, 50대가 주택의 주 구매층이었거든요. 왜냐하면 40, 50대가 될 때야 자금이 좀 모아지고 네. 자녀들이 또 초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가게 되면 그때 사실은 가장 절실한 사람은 40, 50대입니다. 네. 근데 이제 갑자기 우리가 팬데믹 이후에 네. 영끌이 이 초저금리가 되면서 맞아요. 젊은이들이 보니까 전세 가격이 계속 오르고 집을 안 샀더니 이제 망했다. 지금 안 사면 못 살 것 같고. 이런 분위기가 네. 이게 이제 주식 투자의 경험이 주택으로 옮겨 저는 현명하다고 봅니다. 이런 사람 빨라진 거예요. 네. 그때 금리가 내리고 대출 규제가 한때 완화 지난 정부에서 저지난 정부죠 문재인.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들어온 거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근데 저는 부동산 교과서 얘기를 하면 네. 부동산 교과서에는 좋은 주택이란 이제 살기 좋고 그러니까 주거 편리성과 생활 주거 환경이 좋고 주거의 만족도가 높아야 되고 이게 너무 당연해요. 살기 좋은 아파트, 주거가 여기에다가 투자 가치 말하자면 집을 샀는데 대출을 40%나 받았는데 내리면 안 좋잖아요. 자산이 쪼그라드니까. 그러니까 자산의 가치도 지금은 중시되는 두 가지 다 이렇게 우리가 살기도 좋고 사기도 좋은 네. 투자 가치도. 여기에 또 하나가 우리 저처럼 이제 나이 많은 사람은 60세 이후에는 자산 기능, 말하자면 연금 기능도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네. 예, 그런 측면에서 주택은 이 세 가지 기능을 특징을 잘 보고 선택하는 것이 가장 스마트하고 합리적인 선택이 될 걸로 보입니다. 영끌 네. 얘기하셨는데 네. 이번에 제가 뉴스 보다 보니까 이제 공유형이라 그래서 정부가 대출 말고 40%는 정부가 돈을 주고 대신에 상승한 부분도 정부한테 도로 내라. 네. 대신에 내려가도 정부가 돈을 주겠다. 그래서 진짜로 10%만 있으면 집을 살 수 있을 것 같은 이런 분위기의 제도를 이제 나올 것 같던데. 네, 지분형이라고 네, 좀 지분형. 보면, 네, 네. 네. 그건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돈이 꼭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까 서울의 아파트의 평균 가격이 14억이나 돼요. 그리고 전세 가격이 7억 5천이에요. 경기 인천은 서울의 전세가가 비싸고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거죠. 그러니까 PIR 지표를 보면 서울은 26배나 되거든요. 그러니까 26년. 그러니까 정부가 이렇게 이 다양하게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선택지를 낸다는 점은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 왜냐하면 돈이 다 없어도 지분형으로 일단 지분 적립편도 있어요. 말하자면 내가 지금 10% 지분을 가지고 집을 가졌다가 소득이 늘어나면 젊은 층은 점차 늘려가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40% 지분 가지고 올랐을 때 이걸 또 팔았을 때 나누면 되는 거잖아요. 이런 제도는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도 이런 제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제도는 수요자 특히 청년층
신혼부부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좋은 제도다. 그러나 한 가지 덧붙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완자라 그래서 완전 자가를 좋아해요. 좀 특징이 있어요. 예, 그런 면에서 선호하는 주택은 이제 오피스텔이나 빌라가 아니라 아파트라는 것, 이제 완전 자가를 한다는 의미에서 지분행으로 한다 하더라도 조금 저축을 해 나간다면 내 집 마련을 장려하되 좀 금리나 이런 면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장려책도 함께 필요하지 않을까 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방송 중에 지금 미중 간의 그 스위스 제네바에 있었던 고위급 회담, 그 미중 협상 내용이 속보로 나왔잖아요. 계속 나오고 있네요. 네, 일단은 뭐 지금 중국이 미국에 대해서 그러니까 대미 관세 기존에 125%였는데 여기에 대해서 10% 그리고 이제 미국은 중국에 대해서 145%였는데 이제 30%로. 네. 근데 이제 90일간 유예이기 때문에 이게 그 사이에 또 어떤 내용이 이렇게 또 되는지에 따라서는 일단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방향 자체는 확인했다는 측면에서 그리고 굉장히 서로 좋네요. 보복을 안 하겠다고 네. 얘기를 했다라고 하네요. 예, 뭐 그러니까 오늘 지금 달러지수 선물이 많이 올라가요. 지금 한 101.5, 지금 1.3%가량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 뭐 비트코인, 가상화폐, 암호화폐도 지금 시세가 좋네요. 원화가 1,412원 됐네요. 아 그래요? 달러 네, 환율이. 그래서 11원 이상 17원 올랐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달러 강세 달러 이어지고 강세가 또 있습니다. 더 강하게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뭐 한동안 뭐 셀 아메리카 하더니 이제 다시금 미국 쪽으로 자금이 유입되는 분위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 개장 상황도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저희 방송 중에 전해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머니쇼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경제 SBS 비즈가 함께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3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